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트래커라는 도구를 한번 써봤는데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트래커는 그야말로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북마커로 활용을 해도 좋고요. 기본적인 제목이라든지 작가 이런 기본 정보를 쓰는 것과 그리고 읽어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 얼마큼 독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취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래프도 있고요. 또 뒤에는 인상적인 중요한 구절 같은 거를 필사할 수 있는 그런 메모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이 북트래커에 의하면 이 책을 2월 7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2월 13일에 완독을 했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본문만 319페이지에 있는 책을 읽은 셈인데요. 보통 이 정도의 속도라면 일반적인 독자 수준의 속도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정말 이런 정도의 책을 하루 이틀이면 읽는 책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만약 북튜버 전이라면 한 달 정도는 읽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한 편인데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제가 율리시스 할 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의 기획은 그러니까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백인의 저자가 따로 자신들의 인생의 거장을 맡아서 그 거장의 삶과 그들이 활동했고 살았던 곳, 장소, 공간으로 안내하면서 그 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셉의 시리즈인데요. 저는 이 시리즈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시리즈의 책들을 대부분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좋은 이유는 입문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장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기적 삶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전이라든지 전기를 읽지 않으면 잘 알 수 없고 대부분은 그들의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베토벤 같은 경우는 베토벤의 작품들, 또 아리스토텔레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이런 기획을 통해서 비록 저자의 필터가 안내자의 필터 또는 프리즘이 끼어 있지만 이들 역시 자기 인생의 거장이니만큼 그들의 전문 분야이고 또 오랜 동안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던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 거장들의 삶과 그들의 결과물들을 이해하는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처럼 저는 이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지 못했고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이 안내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거장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 거장의 생애가 머물렀던 장소, 공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3000년 전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곳이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내자 조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폐허라든지 사소한 기념물들이 놓여있는 그곳에서도 생각들이 떠오르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 장소의 정령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거장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편의 안내자는 조대호라고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서문에서 안내자로서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를 미리 밝히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고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잇는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논리학, 3단 논법으로 유명한 논리학과 형이상학자이면서 또 윤리학, 정치학, 그리고 시학의 저자이고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등으로 유명한 철학자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만 있는데, 이 조대호 교수님의 안내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특히 동물 세계의 관찰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면모는 1910년에 다르시 톰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를 영어로 옮기면서 비로소 주목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자연 관찰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면서 이전에 오로지 철학자로서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 생물학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자이기도 했던 톰슨은 동물지에 언급된 장소들을 추적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40세 전후로 해서 머물렀던 곳에서 관찰했던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적을 밝혀낸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몰랐던 거는 그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 지형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의 부침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대호 교수는 테오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게 바로 관찰자와 구계자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명적으로 테오로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따라가 볼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인이지만 아테네인이 아니었고요. 또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아테네를 떠나야 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고 제왕학을 가르쳤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면모, 그의 구계자이자 관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조대호 교수님은 특별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 점과 관련돼서 뜻밖의 인물이 소환된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본 아리스토텔레스, 조대호 교수님이 강조한 자연의 관찰자인 생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테오로스, 구계자이자 관찰자의 삶을 살다간 뜻밖의 생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리스토텔레스 발견,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이스의 율리시스 때문인데요. 스티븐의 예술관, 예술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 두 기둥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자라고도 하니까요. 마침 아리스토텔레스 편이 출간이 되었길래 먼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이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면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백과사전적인 글쓰기라든지 조이스의 스키마에서 나온 각 장이 해당하는 상징도 있고 또 그 육체와 어떤 부분과 조응하는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 에피소드가 조응하고 있는 그 분과 학문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학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이스가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 그 스티븐의 독백이 있었던 프로테우스장의 첫 문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이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의 안내자는 조대호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번역하시기도 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 문학, 생물학, 윤리학, 또 행동이론, 기억이론 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대 과학과 좀 더 접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조대호 교수님과 공저로 내신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러니까 벼룩에서 인공지능까지 철학과 문학이 밝히는 생명의 모든 것, 철학과 생명과학을 결합해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돼서 좀 더 보완해서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공동 연구를 하셨던 그런 책인 것 같아서요. 나중에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 이제 앞에는 늘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다녔는지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는 총 8개의 이제 장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공간들이었던 곳을 이 조대호 교수님이 이제 다녔던 건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순서대로가 삶의 연대기수는 아니고요. 여행으로 다녔던 순서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순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대기에 맞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소개를 하고, 여행지에서의 어떤 소회라든지 이런 것도 밝히고 있고요. 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현재의 지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는데, 당시의 어떤 지형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더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는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 아래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는 거죠. 이쪽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땅이고, 이 지금의 현재 터키의 서부 해안 쪽이 이오니아 지방으로 해당이 되고요. 이 위쪽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에는 한창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아테네를 위협했던 마케도니아가 위치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와 그 다음에 신흥 강국인 마케도니아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삶의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번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생애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 그러니까 62세의 생애를 살다 간 철학자인데요. 아테네가 신흥 또 도시국가로서 성장한 그런 계기를 맞았던 게 페르시아 전쟁이고요. 그렇게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성장을 하면서 서로의 패권을 다룬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고요. 이 두 전쟁을 거치면서 융성하던 그리스 문명권, 그러니까 아테네의 문명, 그다음에 정치, 국력은 이제 정점에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는 그런 이제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식민지가 있던 이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금 이곳이 이제 그 칼키디케 반도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스타게이라 또는 뭐 스타게이로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닷가 마을인데요. 지금은 올림피아다라고 지명이 되어 있네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왕의 주치의였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펠라에서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후견인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17세 때 플라톤이 세운 아테네의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톤은 아카데미에 없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43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분상의 약점,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도 아니고 북방의 변두리의 거주인으로서 이런 신분상의 약점을 가지고 아카데미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친마케도니아 인사로 분류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아리스토텔레스 평생을 아테네와 또 마케도니아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보내게 하는데요. 아카데미아에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앞쪽 10년에서는 배우는 단계였고 뒤쪽 10년으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술 활동을 했던, 그런데 이제 20년을 보내는 동안 드러내놓고 플라톤의 철학에 반대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플라톤의 이리아론을 그냥 매미의 소리, 그러니까 헛소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반플라톤 철학을 이미 드러내놓고 했던 그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카데미아에 머물면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이제 그리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세력 관계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는 점점 이제 조금 약해지는 반면 북방의 마케도니아는 이미 통일을 이룬 다음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필리포스 2세, 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 알렉산드로스인데요. 필리포스 2세는 점점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키고 있었고요. 플라톤이 기원전 347년에 사망하자 아카데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신문사행의 약점도 있고 또 플라톤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아카데미아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터키, 지금의 이제 그 터키의 아소스 지방에 있는 참주였던 헤르메이아스라는 참주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을 해서 아소스로 건너가는데요. 이 대목에서 새삼스러웠던 것은 마치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여러 제자 백가들, 이른바 농객들이 제후국을 돌아다니면서, 즉 주유천하하면서 자신의 정체적 견해를 유세하며 다녔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그리스에서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플라톤 역시 이탈리아 남부의 시라쿠사의 참주와 그런 정치적 관계를 맺긴 했는데 실패했다는 점도 기억이 나고요. 여러모로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아소스의 참주인 헤르마이어스도 굉장히 운이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마이어스는 원래 참주 정치를 이제 입법 정체로 바꾸기도 했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정치적 자문의 효과 아니었나라고 조대호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또 경랑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헤르마이어스가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아테네를 칠 거라는 그런 소문, 그런 게 있었고 결국에는 헤르마이어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러한 정치적 위협 관계에서 편안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피, 조대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레스보스 섬의 칼로니 마을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절대적인 전환점 또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과의 만남을 하게 되는 자연을 만나게 됩니다. 조대호 교수님은 이 레스보스 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관찰한 동물과 또 어패류, 또 어종의 관찰을 통해서 9권에 이르는 방대한 박물학 저술인 동물지를 저술하게 된 그런 자연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지에는 어류 120종과 곤충 60종 포함해서 500종이 넘는 동물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자연의 사다리, 나중에 다윈의 생명의 나무와 대비되는 그런 자연의 사다리를 자연의 위계와 자연의 원리들을 탐구해낸 그런 중요한 연구들이 바로 이 레스보스 섬에서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데오 교수는 이 레스보스 섬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찰스 다윈과 갈리파고스 섬, 그리고 18세기 조선의 정약전과 흑산도라고 하는 자산, 이 이야기를 풀어내가고 있는데요. 이 대목이 인상적이고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몰두하게 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복잡한 정치 지형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레스보스 섬에서 자연의 생태를 관찰하고 그에 관해서 저술 활동을 한 약 3년여의 기간이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고대의 자연학, 생물학의 아버지로서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장소, 공간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가 있다면 18세기 조선의 유학자였던 정약전의 자산어보도 이에 비교해 볼 만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김운의 기행, 그러니까 여행 산문집인데요. 풍경과 상처라는 이 93년도에 묶여져 나온,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93년에 이르는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김운은 카레 노래의 저자로 알려졌죠. 그리고 오랜 기간 신문 기자로서 그의 필력은 자자한 문장가로서 이미 유명했던 그런 저자인데요. 김운의 문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문장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장들인 것 같아서 이 책에 묶인 글 중에 이 정다산에 대한 내 요즘 생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정다산은 정약용의 말하고요.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입니다. 이 정약용의 집안, 그리고 그의 매형인 이승훈이 전부 순조 연간에 그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오진 고초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 지금의 흑산도에 유배가 되는데요. 16년간 유배에 처해졌고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조선 실학에 또 자연 생물학에 아주 중요한 자산어보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담은 짧은 글 속에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곱씹어 보시면 이 문장이 어떤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산어보의 서문에 들어있는 첫 문장인데요. 자산은 흑산이다.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란 이름이 무서웠다. 집안 사람들의 편지에는 흑산을 자산이라 쓰고 있었다. 자는 흑자와 같다. 이게 이제 서문에 들어있는 글인데요. 흑자 모두 다 검다라는 한자어인데, 자는 검을 현이 두 개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만큼 검다라는 뜻이 강조된 글자인데요. 흑산도 앞바다의 바다색이 푸르다 못해 검은 빛을 띈다 하여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흑산에 유배된 정약전은 그 아득한 섬의 물가에서 흑산 바다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16년의 세월을 보냈던 모양이다.
정약전은 억패류 생태학 해설서인 자산어보 한 권을 남기고 섬에서 죽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정약전은 흑산을 자산으로 바꾸어 쓰는 이유를 무서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법에 걸려있는 당대 현실이 무서워서 현실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다. 자는 흑자와 같다고 쓸 때에 그의 통절한 절망이 그로 하여금 고등어, 가자미, 노래미, 오징어, 꽁치, 병어, 꼬막을 들여다보게 하는 모양이다. 그는 고등어와 가자미를 인간의 언어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 마법에 걸린 난해한 세계의 무서움을 위안하고 있었다. 고등어의 본질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결과물과 고등어의 본질 자체와는 무슨 하등의 사소한 관련이라도 있을 것인가? 그러나 기약 없는 섬으로 유배된 정약전은 인간의 언어로 조립된 구조물이 고등어의 핵심적 진실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양이다. 인의와 도덕과 지향성을 말하지 않는 그 순정한 언어 안에 대상의 진실이 담겨지기를, 자산어보는 대상을 언어화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의 외로움의 기록으로 읽힌다. 절의 고도의 유배지에서 인간의 언어로 고등어를 설명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원양을 헤엄쳐 다니는 등푸른 고등어가 되는 편이 더 유복했으리. 정약전은 섬에서 죽었다. 물론 정약전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같은 처지로 보는 것은 글쎄요, 제가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떠밀려서 레스보스 섬으로 들어간 거고, 그곳에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에 대한 그 생물학의 원조로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생물학과 자연학을 바탕으로 한 철학인지 아니면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인지에 따른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어간 철학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중요했다라는 것 정도만 살펴보고 저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여를 레스보스 섬에서 보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펠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 대왕으로 나중에 부르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제왕학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응해서 펠라로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명확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로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일리아스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디에나 있는 왕궁의 권력관계, 권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 자체의 어떤 흥미로운 점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어떤 영화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 그 다음에 필리포스 왕과 관련된 그런 걸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영화였는지가 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그런 궁정의 여러 또 권력 관계에도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마 일리아스, 특히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흥미진진합니다. 거의 한 2년여를 가르치다가 필리포스 2세는 독살을 당하죠. 이것과 얽혀서 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어머니 또 이야기도 혐의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아카데미아로 가지 않고 자신의 학교인 류케이온을 세우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새롭게 또 그리스 청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류케이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요.
한참 뭐 발굴이라든지 표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서양 학문의 산실이었던 류케이온,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또 유명하고요. 윤리학과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보완해서 읽어야 하는 그 항목이고요. 그래서 윤리학이 개인의 행복을 다룬다면 정치학은 국가 수준에서의 행복의 조건을 찾는 거고요. 또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정체는 어떤 것인지, 왕정, 찬주정, 귀족정과 과두정, 혼합정과 민주정에 대한 연구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르게 항상 현실 정치, 현실에 대한 탐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과는 거리를 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라든지 정복전쟁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말도 문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참여하지만 그 흐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들을 또 조대호 교수는 강조하기도 합니다. 소요학파를 이끌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엔 정치적 경랑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마케도니아가 결국에는 아테네를 위협하는 단계가 된 거고요. 아테네에서는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친마케도니아 인사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당연히 압박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친마케도니아 인사에 대한 어떤 헌사를 했던 것을 빌미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생은 에우보이아 섬에 칼키스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흔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외가가 있던 섬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피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아테네를 떠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말이 바로 이제 아테네인들이 철학의 두 번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하고 국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자신 또한 아테네에 있다가는 아테네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국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 아테네인들에게 두 번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여러 면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플라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새롭게 건설해야 할 국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철학, 또 국가 체제, 정체를 연구했다면 도시국가의 시대가 저물고 왕정과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 형태를 지지했습니다. 민주정과 과두정의 갈등을 해소해서 도시국가를 보존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정치적 가치였습니다. 대중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집단 지성이라든지 또 법과 정의의 문제, 그 둘보다는 한 단계 위인 공정함에 대한 것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분야에서도 방대한 연구 결과를 남겼습니다. 사실 고대 철학은 탈레스라든지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고대 철학의 출발은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먼저 있었죠. 이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가면서 인간으로 돌아왔고 그 인간의 정신, 그 가시적인 것 너머의 본질을 찾았다면 그 철학의 조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자연으로 그 시선을 돌린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인간을 어떤 전체로서 바라보게 한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 사상을 기본적인 그 줄기, 체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클래식 클라우드의 조대우 교수가 안내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